네, 보수 야권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합니다. 야권 정계 개편의 가장 큰 축이 마무리된 셈인데요. 여전히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입니다. 네, 한편 민주당이 당에 대해서 비판적 칼럼을 쓴 대학 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를 조금 전 철회했습니다.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 관련된 비판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미래통합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글쎄요, 16일쯤 뭐 창당을 하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호남 기반 야3당도 지금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 규모가 작으니까요. 네. 이게 너무 좀 큰 야권 재편 규모가 큰 게 일단 성사가 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됐거든요.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보수 진영이 크게 대통합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선거라는 게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뭐 그 안에 이념이나 쇄신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크게 봐서는 보수 대 진보의 구도라는 게 있는 거고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사실 한국당에서 나갔던 정당이었잖아요. 바른정당에서 바른미래당 갔다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뭐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큰 틀에서 이른바 보수 진영이 하나의 세력화됐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겠죠. 과연 그건 보수, 중도, 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중도와 개혁은 과연 맞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중도, 보수,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은 과연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새보수당, 새로운 보수당, 그다음 전진당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같이 한다는 건데 예. 크게 봐서는 새보수당과 한국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일단 뭐 신설합당에 합의하면서 이렇게까지 급진전이 됐어요. 아무튼 큰 틀에서 통합 세력이 됐으니까 진보 세력과 뭐 일정을 겨뤄볼 만한데 역시 내부적으로 중도와 혁신은 상당히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이념적 지형을 보면은 여전히 진보가 한 30%고요. 그리고 중도가 한 40%, 그리고 보수가 30%의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또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방송 3사 출구 조사를 보더라도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그대로 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념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이제 집권당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세 번의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2020년도 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한 정당이 4번 연속 승리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야권으로 봐서 특히 보수로 봐서는 굉장히 위기적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선거는 본질적으로 구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뭐 이념이든 뭐 정책이든 공약이든. 그러니까 일여다야 구도로 만약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건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그 표심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보수 통합은 이번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던 수순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번 경쟁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여건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제가 작은 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선거라는 거는 이제 구도 말고도 인물이라든지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서 결정이 되는데 구도 자체가 결정이 흔들리면 아예 선거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1차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경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일단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통합신당의 대표는 누가 하는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맡기로 하고 최고위나 그 공천관리위 구성도 한국당의 기틀로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일부 뭐 구성을 좀 조율을 하거나 개편을 한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걸 과연 신설합당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 사실상은 한국당 기반의 통합입니다. 새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신설합당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예. 이제 진전이 됐는데 사실상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투항한 거나 다름없어요. 탄핵안을 걷는다고 그랬는데 탄핵안 걷는지도 못했고 이름 바꾼 건 이제 뭐 새로운 집을 졌으니까 그러나 예. 새로운 집을 진다는 건 단순하게 이름만 바꾸자는 건 아니었던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면서 볼 때 이 통합 이 과정에서 한국당의 세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게다가 지금 현재 또 이 정당이 이제 뭐 1당이 될지 2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후엔 또 지도체제 개편 얘기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통합 국면이고 예. 그리고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지도체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모든 정파에게 적어도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는 별 실익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력이 큰 자유한국당의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일단 대표를 맡기로 해 나간 건데 이후에 지도체제 이런 문제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 유승민 의원 만났다는 소식을 저는 못 들었거든요. 일단 조금 추가 말씀을 예. 좀 드리면요. 이런 결정은 유승민 의원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작동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지상학 의원을 통해서 이 더 이상 무슨 지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왈가불가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아주 자기 나름대로 비난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또 이제 선거라는 거는요. 선거가 치러지면은 대표보다는 누가 전체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선거에 대한 위원장을 맡느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는 전 시점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끝나고 나면요 또 다시 지도체제 개편을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또 다른 의미에서의 개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체제 문제를 가지고 또 왈가불가한다는 거는 통합의 의미가 퇴적될 수 있다는 그러한 전략적이고 실리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빨리 이 부분이 이제 그 마무리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듭니다. 자, 미래 한국당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들 미래 통합당 얘기를 했어요. 네, 시청자분들은 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이 헷갈리죠. 또 앞에가 미래가 또 네. 붙어 있어가지고 이런 분의 미래 한국당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선관위에서 등록 허가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이걸 미성정당으로 만들긴 만들었습니다만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정말 한국당 이쪽에서 비례위원들을 많이 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생각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지금 통합된 정당은 그렇습니다. 미래한국당이고 예, 미래통합. 원래 이제 미래한국통합당이었다가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바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현재 위성정당이라고 얘기되는 그 정당 이름이 미래한국당이니까 미래한국당인데 여기도 또 이 본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이제 기본 정당 여기는 미래한국도 통합당 그러면 헷갈리니까 일단 바꿨다라고 여전히 헷갈려요 지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어쨌든 근데 한국당이 굉장히 아이디어는 잘 낸 것 같아요. 미래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이 바랐던 우리 정당이 같은 편이다라는 건 분명히 인식시켰어요. 지난번 비례한국당으로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선관위가 불허해서 결과적으로 그 시도는 성공했다. 이게 보는데 글쎄요 미래한국당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글쎄 현실 그대로 본다면 정치라는 게 정치는 있는 그대로에 보는 현실 정치도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이상주의도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한국당으로서는. 근데 여전히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바타 정당입니다. 그리고 꼼수 정당이고 이른바 위성 정당이에요. 그럼 현실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이런 정당을 만들게 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이러한 부분까지 계산 못한 것도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역시 그것보다는 이런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는 한국당의 생각이 무엇인지 지난번 미래한국당 말고 비례한국당을 불허할 때 선관위의 그 근거가 뭐였냐면요. 유권자가 혼란을 느낄 것이다라는 거였고 또 국민의 정책 의사의 형성을 왜곡한다라는 거였고 선거 질서를 훼손한다라는 게 이제 비례한국당을 불허했던 이유였는데 그럼 미래한국당은 비례에서 미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이 선관위가 불허한 건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를 묻고 싶어요 선관위에. 그러니까 선관위가 조금 이번 선거에서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국민당은 또 불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관위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선관위가 비례대표 전략공천 그 불가. 그거 불가요. 전 그건 뭐 선관위가 결정 잘한 것 같은데. 전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을 이제 그 허용한 건 전 불가피했다고 보는데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보다 분명한 근거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당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허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의 기관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미래한국당이 주소지가 어디로 있었느냐 포함해서 가장 큰 거는 뭐 정당 정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정당이 갖고 있는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당원 당규라든지 더 나아가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으로서의 역할, 오로지 비례대표만을 선출하기 위한 정당이 그동안 우리가 정당 정치에서 얘기하는 정당의 기본적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제 이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끝나면 바로 합당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뭔가 잠시 만든 정당이다. 그러니까 가설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봤을 때 이거는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정당 정치가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는 면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선거법이라는 것이 왜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만 하느냐라는 것을 누차 강조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런 식으로 새로운 형식의 정당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은 선거법만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미래의 통합당, 그 자유한국당은 생존적 차원에서 정당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정치권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 유권자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날지 이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정도 변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만약에요, 같아요. 제가 첨언을 한다면 한국당이 같이 합의해서 이 선거법을 만들었다고 해도 불리하다고 판단됐다면 이런 가정은 의미가 별로 없는 거겠습니다만 불리하다고 판단됐으면 이 정당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대단히 절박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게 현실 정치 그대로 반영되는 건데 아무튼간에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어떤 큰 족적을 부정적 의미의 족적을 저 남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한국당 내 이제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미래 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이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실제로 또 일부 의원들도 옮겨갔는데 문제는 5.18 망언으로 의원직이 제명이 됐었던 이종명 의원이 이번에 이렇게 옮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제명 결정이 나고 나서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1년 가까이 미뤄오다가 이번에 이렇게 의총에서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이 전체적인 한국당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여야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은 이게 뭔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아니면 오로지 자신들을 위한 정당인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조금 정당 혐오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당 지지도에서 무당층이 자꾸만 늘어나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진작 나름대로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와 관련돼서는 1년 전에 있었던 거를 지금 와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결국 미래한국당으로 가기 위한 꼼수로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일부에서는 다른 의원들도 아마 어떤 형태든 간에 미래한국당으로 가서 또다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번의 국고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 국고보조금이 있고 선거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그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나름대로 의석수를 갖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뭐 5명 이상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의원 정수를 몇 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례대표 명단을 만들 때 후보에 대한 번호가 이제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번호로 오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미래한국당으로 가는 그러한 의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뭔가 정파적 이익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공당으로서보다는 정파적 이익이 너무 앞선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이러한 질타와 더불어서 혐오도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이종명 의원 제명에서 이종명 의원 제명에서 이 한국당으로 보낸 거 미래한국당으로 바로 이래서 이 미래한국당이 꼼수 정당이고 아바타 정당인 거예요. 다른 얘기 필요 없이. 이종명 의원이 누굽니까? 지난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광주 민주화운동. 최근에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어제예요. 지만원 씨가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그것과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그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국당이 제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의총에서 추진이 안 돼서 1년 동안 미루다가 이번에 그리로 간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도 우롱하는 겁니다. 이건. 미래한국당 좋아요. 제가 아까 비판적인 얘기도 했습니다만 뭐 100번 이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걸 자꾸 보이니까 역시 한국당은 수구적이다라는 그런 그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렵다는 것이고 아주 결정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정명 의원을 제명해서 그 당으로 보낸 거. 그 당에 우리가 속성인데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적어도 이분은 보내지 말았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당 얘기를 할게요. 아까 최 교수께서 국민당 얘기 잠깐 했는데 당명 안철수 신당도 안 되고 국민당도 안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은 됐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국민의당도 선관위에 명칭 신청할 때는 받아들였다 하는데 선관위 결정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뭔가를 좀 해보려는데 시간도 없습니다. 이 창당 출범식도 좀 빨리 당겨서 했는데 그것도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당명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글쎄요. 안철수 전 대표가 아주 곤란하게 됐어요. 지금 두 번이나 연달아 이제 선관위에 의해서 당명이 불어됐기 때문에. 근데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이 일리가 있게 들리긴 들려요. 국민새정당이라는 게 국민당과 비슷하긴 하죠. 지난번에 비례한국당이 안 됐던 이유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때 국민의당을 등록할 때도 이 당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구분되는 것이냐의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선관위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헌법기관이에요. 절대 이 기관이 뭐 정치적인 데 의해서 좌우된 기관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지 않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정파에 따라서 이제 선관위의 결정, 우리가 법원의 결정을 어떤 경우 뭐 정파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는 거랑 똑같은 건데 하여튼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만 적어도 이 선관위 변수란 말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공정에 어긋나지 않게 정확히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거든요. 각 정당들로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선관위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쓰던 국민의당 다시 쓸 수 있는 겁니까? 과거에 썼었던 정당명을 다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죠. 2016년도 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있었습니까? 또 민주당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당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은 됐는데 국민당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신청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국민의당하고 국민당하고의 그 차이에 대해서 명쾌하게 나름대로 이제 중앙선관위가 어떠한 해석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게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불허가 됐는지가 투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주성을 강조를 한다고 한다면 중앙선관위도 그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에 대한 전략 공천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걸 명쾌하게 좀 해야지 오해를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약간 조금 이제 다른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저기 안철수 정당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이러니 역설적으로 보면은 뭐 안철수 신당, 뭐 국민당 이렇게 보니까 왜 안철수 정당만 가지고 그러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최근에 또 북한이 벼랑간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속으로 이게 좀 보이지 않으면서 홍보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스갯소리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제 오해를 불지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근데 이제 됩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얘기인데요. 항상 선거 앞두고 이렇게 이합 집산이 있어요. 이번 선거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4년 전에도 2016년도 2월 2일 날 국민의당이 창당됐고 근데 이번은요. 여건 야건 이 되게 야쪽이죠. 여가 아니죠. 야쪽에 너무 정신이 없어요. 아까 미래한국당 비례한국당 헷갈린다고 얘기했고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도 헷갈린다고 얘기했는데 국민당 국민의당 또 헷갈리고 호남당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또 호남통합당이 될지 호남심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또 이건 미래한국당 이름이 뭐였냐면 또 대통합당이라고 나왔었어요. 또 대통합 민주신당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것하고도 헷갈리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국민들께서 다 알아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선거 승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정당이 여러 가지 정치적 의사를 결집해서 물론 갈등을 조정하기도 합니다만 현실 정치에서 그게 정도껏 돼야 돼요. 이번에 지금 정당들이 하는 건 정말 국민들에게 우리가 뭐 투표는 하긴 하겠습니다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제 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정말 제가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비판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정당을 한다고도 그러나 이런 비판을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방송에서. 사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선관위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뭐 실제로 그런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정치권은 당연히 공격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주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불호를 받으니까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서 대한민국의 이 그 민주주의 지수가요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말을 하면 진짜 깜짝 놀라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요 일본하고 미국보다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5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가 선거 절차 및 다원성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뭐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정부의 기능 등등등도 있는데 예. 이 선거 절차 및 다양성에 관련돼서는 10점 만점에 9점이 훨씬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지금 중앙선관위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오해를 풀어나느냐라는 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이 당의 비판적인 글 칼럼을 쓴 임미리 고대 교수를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뭐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고발을 취하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셨을 텐데 칼럼 내용이 봤습니다. 예. 고발할 정도의 그런 어떤 민주당의 그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고발할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보십니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그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정당이. 또 하나가 그 임미리 교수 글의 전반적인 거는 민주당이 그동안 촛불혁명으로 집권을 했는데 어떤 촛불 정신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국민들이 이제 그 정당에 의해서 정당을 찍어줬는데 그 정당에 의해서 배신당했다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배신은 단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번엔 국민들이 뭔가 보여주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 세력으로서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나 양극화나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못했다, 천착하지 못했다. 예. 그리고 기득권화했다 이런 비판이건데, 근데 그런 비판 항상 있어 왔던 비판들이에요. 진보 진영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비판이고 단지 마지막에 그래서 민주당을 빼고 찍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목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발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철회했어요. 이건 정당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없는 거고, 표현의 자유. 예, 그리고 이걸 민주당에서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뭔가 그래서 작동이 돼서 빨리 철회한 건 아직도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은 갖고 있다라면서 대단히 다행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까지 고소고발하면요, 저도 고소고발 많이 당해야 돼요. 과거에 제가 한국당 비판해서 한번 고소한 적이 있어요. 특정인에게. 물론 취하를 했지만 그쪽에서. 자꾸 이게 정치의 사법화를 대단히 우려하는데 이런 문제까지도 집권당이 학자의 그 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고소고발한다면 대한민국의 이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헌법적 자유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로 민주당이 잘못했던 것이고 빨리 철회한 건 잘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2012년도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이 이제 민주통합당이었거든요. 선거 막판에 이제 김용민 씨 막말 파문이 번졌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 욕설 포함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선거에서 패배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거기에 박음할 만큼 엄청난 그 민주당에게 타격을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도대체 그러면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말 공정과 자유의 가치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본질적인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아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에서 저렇게 고발이 버젓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과정이 너무 제가 볼 때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무도 걸러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아마도 굉장히 큰 타격을 봤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뭐 그나마 빨리 자기네들 과도했음을 인정했다는 거, 특히 이낙연 전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취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빠르게 얘기를 했었던 그게 부분들, 조금 더 빠른 결정이 빠른 좀 결정을 작용하되- 내렸었던 하나.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요, 계속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 판단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공당이 저런 식으로 해서 칼라매까지도 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한마디로 오만한 겁니다. 근데 총선은 항상 오만한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하루 만에 뭐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이것도 좀 짚어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됐으면 상당히 악영향을 줬을 텐데 빨리 이제 진화했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이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김용민 그 당시 낙검수 발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진화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 갔다면 이건 뭐 결정적이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어제 어쨌든 민주당이 고소했다는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나라고 놀랐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루 만에 철회했으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근데 민주당이 리스크 요인이 많아요 지금. 예. 기존보다. 이제 이게 그런 약간 것도 하나. 진보 진영 내에서의 사실 이런 서로 간의 이런 고소 그렇죠.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진보 쪽에서의 시각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 영향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사태,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 추미애 법무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보 지역 내에서 비판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예. 비판을 조금 더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라면 그건 건강한 정치 세력이 아니에요. 예.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많은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는데 다행히 몇 개는 제거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슬아슬한 건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상당히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많은 진보 세력 내에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임미리 교수의 글도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충정에서 비롯됐는데 충정보다는 좀 더 나아간 것 같아요.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정당 심판하자로 간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잘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외국 사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또 뭐 보수나 진보 진영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학자들이랄지 많은 분들이 이제 글을 쓸 텐데 물론 팩트에 기반하지 않거나 명예훼손 관련 글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글은 어느 정도 허용해서 뭐 유권자들한테 어떤 그런 의견 표시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 제가 선거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떠한 사건이 발생이 되면 고발을 취하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장됩니다. 다 기억 속에 저장을 했다가 이게 어떻게 이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유사한 사건이 터지면 같이 이게 촉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도 진보가 민주당에서 이탈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해 정치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런 것들을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자체적으로 굉장히 나름대로 리스크 요인을 스스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특정한 그 정치인이 무슨 뭐 말도 안 되게 정부를 뭐 비판하고 글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 유권자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러니까 다 기억하고 저 수첩에다 적어놨다가 이것이 총선에 가면은 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뭐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제 총선 관련해서 경선 지역 52곳 먼저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경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싸움이 벌어질 텐데 그 과정에 좀 벌써부터 불미스러운, 그러니까 서로의 서로 상대를 흠집낸다 그럴까요? 비방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뭐 당에서도 지도부에서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현재 지금 경선, 그러니까 대진표 짜여지기 전까지 어떤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정당 내에서도 이제 자신이 후보가 돼야 되니까 그런 것도 불가피해요. 단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지금 말씀처럼 유권자들은 다 그걸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당의 공천 자금이 더 많은지 뭐 어느 정당이나 그런 잡음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그 지역구에서는 또 경선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고 뭐 253개나 되지 않습니까? 지역구가.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민주당이 지금 뭐 모르겠어요. 지지율이 좀 정당 지지율이 아직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단히 과열되는 측면이 있어요. 초기부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 통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당 예,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예. 경선을 통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좋은 후보를 뽑는 거는 뭐 민주주의 선거에서는 중요한 그 하나라고 보는데요. 네거티브가 반드시 이득이 된다라는 그런 거는 없어요. 오히려 서로 아주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경쟁을 해야지 그거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경선이 끝나고 나서도 자기한테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지역을 위해서 좋은 정책과 그리고 공약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가지고서 서로 경선을 해야죠. 상대방에 대한 흠집내기라든지 인신공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선에서 승리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